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샬롬 교회 서종범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4주에 걸쳐서 한국교회 분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체 교회가, 기독교회가 어떠한 분열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죠. 원래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로부터 규정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의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해서 이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한 교회다 라는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줌인 시켜서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교회의 분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 장로교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위한 전제, 우리가 교육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이 교육을 시작해야 될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 파송된 4개의 해외 선교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자생적으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한국에 처음으로 파송된 4개의 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결실로 장로교 총회가 어떻게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시간에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을 위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샬롬 교회가 어떤 소속의 교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회, 이 베샬롬 교회는 소속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소속입니다. 볼까요? 네. 제가 이거 컴퓨터 작동이 용이치가 않아서 처음이라, 베샬롬 교회는 소속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호남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요 마크가 이제 저희 교단을 상징하는 마크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크가 있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을 할 때에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업이 끝났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강의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 이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때문에 어떠한 존재 또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의 위치까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어떠한 존재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서도 누가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암살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의인, 열사라고 말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도 이렇게 서로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단이 분열이 될 때, 하나의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자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는데, A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 그 장본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B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을 의로운 사람,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또 사건의 정당성을 위해서 굉장히 그 사건을 미화시키거나 또는 축소시키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사건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인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교단의 역사는 대부분 그 교단 출신의 역사학자가 사료를 수집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쓸 수가 없죠. 중립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저 또한 어떤 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장로교회 안에 있는 이 굵직한 분야를 다루면서 가급적 양측의 자료를 다 읽어보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에 파송된 4개의 해외 선교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는요, 4개의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조직이 됐습니다. 1884년에 미국의 북장로교, 1889년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1892년에 미 남장로교, 그리고 1898년에 캐나다 장로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4개의 선교부가 들어와서 한국의 장로교를 전파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각각 선교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 북장로교입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 선교 원년을 몇 년으로 할까요? 언제? 몇 년을 선교 원년이라고 할까요? 힌트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1884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들은 있었습니다. 1816년만 하더라도 바실 홀과 머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마량진, 지금의 서천 앞바다인데요. 이 마량진 앞바다에 주둔하면서 마량진 참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건네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사실 선교를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었고, 이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시아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기 위해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1832년에 규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잠깐 들렸던 적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들어갔다가 순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뒤로하고 공식적으로 한국으로 파송받아 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은 1884년에 알렌, 호레이스 뉴턴 알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알렌은 처음부터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렌은 1883년 봄 의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북장로교 선교부에 중국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1883년 10월 11일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1년 동안에 이 동료 선교사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또 이 상해가 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건강 악화로 선교지를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선교부에 한국으로 임지를 옮기고 싶다는 요청을 하게 되죠. 결국 선교부가 전보를 보냅니다. 알렌, 코리아, 이 한국으로 가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고 허락을 받고 1884년에 9월
혼자 1차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10월 26일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정착함으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그는 사실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미국 공간 대사관의 의사였습니다. 당시에는 목사라는 신분으로 또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상해에서 몸과 마음에 대한 심한 고생을 했죠. 예. 사람들에게 채이고 또 기후에 채이면서 내가 이제 선교사로서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자체는 선교사였지만, 북장로교 소속의 선교사였지만, 알렌은 그냥 이 공간에서, 이 대사관에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개화파들이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이때 이 명상황후의 조카이자 수구파의 지도자였던 민영익이 개화파의 좌객의 칼에 7군데나 찔려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4명의 한의사들이 달려들어서 이 민영익을 치료해 주었지만, 사실 상황이 이 외과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거죠. 이때 알렌이 명주실로 상처를 꼬매주고 정성껏 치료함으로 민영익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민영익은 이에 대한 답례로 알렌에게 현금 10만 양과 고종의 재가를 얻어서 정이품에 해당하는 참판벼슬, 알참판이 된 거죠. 이제 알렌이니까 참판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이것을 계기로 1885년 1월에 서울에 한국에 서양 병원 설립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4월 10일 40침상, 40베드를 갖춘 서양 근대 병원인 이 광해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광해원, 넓게 은혜를 베푸는 병원, 그런 뜻인데요. 이 이름은 고종 황제가 하사를 했다고 해요. 물론 2년 후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만, 이 광해원이 이제 한국에 생겨나게 된 거죠. 병원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무슨 큰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광해원은 초기 한국 개신교 선교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당시 목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입국을 하게 된 것이죠. 언더우드만 하더라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 이 광해원에서 화학을 가르치며 한국어를 배우면서 선교 준비를 할 수 있었고, 5월 1일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이 여기 와서 이제 의료로 선교를 시작을 하고, 6월 21일 헤론, 그리고 스크랜턴 부인과 어머니 스크랜턴 등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이 광해원을 거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실패했던 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이 알렌과 이 광해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렌은 굉장히 좀 모난 성격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또 신임을 얻지 못했는데, 이 지극히 이 세속적인 한국의 어떠한 정치 역사와 맞물리면서 이 알렌은 초기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북장로교회는 이 호레이스 뉴턴 알렌에 의해서 1884년 10월에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해인 1885년 4월 5일 목사였던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영국령이었던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1889년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조셉 데이비스와 그의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가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어떤 잡지를 보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를 보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고, 두 오누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89년 10월 한국에 도착한 후 조셉은 동생인 메리는 서울에 머물게 하고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4월 5일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빠 조셉이 죽자 동생 메리는 더 이상 한국에 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귀국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는 한국 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교단에서 일어나 한국 선교를 착수하기로 결정하여서 2차 선교팀이 맥케이 부부와 벨 맨지, 짐 페리, 파렛 등 3명의 여선교사를 파송했고, 이들은 1891년 10월 21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조셉이 밟았던 이 부산, 진주, 마산 등 경남 지역의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쪽 지역, 이제 호주 장로교회는 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892년에 한국에 입국을 한 미 남장로회입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가 나와 있죠. 미국 남장로교회는 1892년에 한국 선교를 개시했는데, 남장로교회의 한국 선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언더우드였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안식년으로 체류 중이었었는데 1891년 9월에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를 방문합니다. 예. 여기에서 신학생들에게 한국 선교에 대해 강연을 했는데, 이때 남부 출신인 테이트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해 10월 미국의 내시빌에서 열린 전국 신학교 해외 선교대회에 또다시 언더우드와 당시 벤더빌트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한국인 윤치우가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때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의 가능성과 선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모인 많은 신학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윤치호도 언더우드의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의 당위성을 미 전역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전했고, 이로 인해 해외 선교를 꿈꾸던 테이트, 존슨, 레이놀스 등 남장로교 소속 목사 후보생들이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전킨 등이 이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남장로교 선교부의 한국 선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어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또 재정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한국을 갈 바에는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을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모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선교 헌신자들이 각자의 교회를 돌며 후원을 요청했고, 언더우드가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892년 10월 18일과 11월 3일에 7명의 선교사들이 두 그룹으로 한국에 입국하며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장로교는 이 광주, 이 전남 지역과 특별한 좀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예, 레이놀스, 이놀서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의 부인, 전일염은 이제 전퀸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그리고 최마태, 테이트가 이제 있는데, 테이트가 최의덕이고, 그리고 최마태가 그의 여동생 테이트입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양, 이렇게 7명이 189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입국하면서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캐나다 장로교회입니다. 캐나다 장로교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은 1898년이지만 사실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을 한 것은 그보다 10년 앞선 1889년이었습니다. 토론토 대학 YMCA 파견으로 한국에 도착한 게일. 이 게일은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말을 더 잘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번역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시고요. 또 하디, 이 하디는 잘 알고 있죠.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이 원산 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강원도에서 사역을 했던 이 하디가 크게 회심을 하고 또 여자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하면서 이게 크게 이렇게 부흥회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원산, 그리고 후에 1907년에 평양까지 그 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디의 토론토 의대 스승이었던 교수 에비슨입니다. 이 에비슨은 언더우드가 제중원에서 사역할 의료선교 후보생을 물색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국 선교를 촉구하는 언더우드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원래는 감리교 신자였는데 장로교로 적을 옮겨서 1893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 의료 선교사로 내한을 하게 됩니다. 에비슨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세우고 이 의과 대학을 좀 아주 본격적으로 세운 그런 분이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과 함께 이쪽 그 광주 지역의 양림교회 이렇게 돌다가 어떤 에비슨이라는 분을 알게 됐는데, 이 에비슨의 아들입니다. 이 의사 올리버 에비슨의 아들이 이 광주 쪽에 내려와서 또 농학자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의 한국 선교회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1893년 12월 12일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한 맥켄지였습니다. 이 맥켄지라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열악한 북극의 레브라도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관한 책을 읽고 한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별도로 의학을 공부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100를 한국 선교비로 헌금하며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홀로 한국행을 결심하고 독립선교사로 1893년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불과 2년도 채 못 되어 1895년 6월 23일 갑작스럽게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캐나다 장로교회에 전달되어서 자극을 받게 되었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한국 선교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98년입니다. 이처럼 한국에 들어온 4개의 장로교 선교부는 어떤 자국의 교단이나 국가의 장로회의 이름으로 각각 활동하기보다는 장로의 연합회를, 미션 공의회를 조직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미션 공의회는 북장로교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가 같이 조인을 해서 미션 공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890년 부산으로 가던 도중에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소천을 하면서 조셉 데이비드가 이제 소천을 하죠. 이게 잠시 폐지되었다가 189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입국을 하고, 그 다음에 1893년 1월에 결국에는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 북장로교와 미국 남장로교가 연합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죠. 1월 28일 빈톤 박사의 집에서 회집한 이 회의는 개혁 신앙과 장로교 정치를 준행하는 하나의 한국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891년 한국 선교사를 재파송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그리고 1898년 입국한 캐나다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4개의 장로교 연합공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결국 1901년 9월부터는 한국인도 모임에 참석하여 연합회 명칭을 조선예수교 합동공의회로 개칭하여 1907년 동로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교류와 친교를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 복음주의 선교연합회인데요.
장로교 연합공의회는 한국의 복음주의에 입각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905년 5월에 미국의 두 감리회, 북감리회와 남감리회와 가 포함한 두 개의 감리회와 연합을 해서 개신교 복음주의 선교연합회를 조직했습니다. 각각 다른 4개의 장로교회 선교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 선교를 시작을 했고, 이들은 초기부터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즉 소속은 달랐지만 4개의 선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장로교를 넘어서 타 교단인 감리교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장로교 선교부는 초기 한국 선교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와 불필요한 경쟁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개신교 복음주의 선교연합회를 만들어서 선교지 분할 정책을 확정하고 연합 찬송가 발행, 코리아 미션 필드 및 주일학교 공과 공동 발간, 기도 달력 제작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고. 예. 이게 컴퓨터 조작이 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4개의 선교부가 각각의 그러한 자기네들 자국, 자선교교단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된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자라는 취지로 같이 연합활동을 하다가 심지어는 감리교와도 연합을 해서 한국 내에 하나의 복음주의 교회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를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분할을 해서 각각 맞는 구역을 설정을 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찬송가도 같이 만들자. 그래서 연합 찬송가를 만들고,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것은 선교 잡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한 선교의 그런 내용들을 본국에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잡지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좀 자료화하자라는 그런 연합 운동을 했고요. 주일학교 공과도 같이 만들고 기도 달력도 같이 만들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물씬 무르익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게 좀 실감이 안 가죠.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가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선교부의 최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서로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언더우드는요, 1883년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라는 곳에서 열린 신학교 연맹대, 그러니까 신학교 수련회 같은 거죠. 거기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한국 감리교의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펜젤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한국 선교의 꿈을 다지고, 또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제물포항에 1885년 4월 5일 날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언더우드는 그 당시 한국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제물포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요코하마로 돌아가서 6월 달에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굉장한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었고, 또 이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20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혁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감리교가 자신은 더 맞겠다라고 해서 감리교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해가 서로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당시의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와 같이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국에 있을 때 큰 부흥, 놀라운 회심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엄밀한 신학적인 차이보다는 뜨거운 열정과 은혜, 그리고 형제애로 충만했습니다. 따라서 본국의 선교부, 선교부에서는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05년 이후부터 이제 1907년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장로교도 감리교도 자교회를 돌아보는 데 급급하게 되었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학교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신학교육에 힘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연합의 움직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야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펜젤러가 일찍 죽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02년에 아펜젤러가 이 목포 앞바다에서 44세에 이 성경 번역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다가 결국에는 증기성끼리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비록 감리교와는 연합을 하지 못했지만 장로교는 서로 긴밀하게 연합을 하여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1890년에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북장로교 선교부가 채택을 하고 다른 장로교 선교회들도 이 방식을 함께 실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전국교회를 돌아보고 치리하는 상회 역할을 하게 되었고 1901년에는 조선예수교 합동공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노회를 설립을 하자, 그것을 위해 필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위한 의원들을 선정을 하고 장로회 헌법을 번역하게 되고 또 평양에 신학교를 세워서 건립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1901년부터 평양신학교가 만들어져서 이제 1907년에 7명의 목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33명의 선교사와 36명의 한국인 장로들이 노회원으로 모여서 처음으로 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왜 노회가 만들어졌느냐? 목사를 안수하기 위함이었죠. 사실 이제 1901년부터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제 한국인 목사로서 최초로 세워지게 되는 건데, 예, 바로 이분들이죠. 자, 이 7분의 목사님들,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목사님을 안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년 후에 1912년 9월 1일 날 평양에 있는 여자성경학원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목사 총대 96명, 그래서 이제 한국인 목사 52명과 선교사 44명, 장로 125명, 총 221명의 총대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191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2년 장로회 총회의 모습입니다. 자, 잠시만요. 예, 처음 시도를 하는 거라 이 컴퓨터 조작도 좀 미숙하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성장하고 파송한 그 모교의 모습을 그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한국적인 토착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세워지는 교회는 복음 본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적 상황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서의 발전을 교회 설립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한국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1890년에 있었던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젊었어요. 20대의 그런 청춘들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갖고 목숨을 걸고 이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처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산동반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니어 선교사였던 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1890년 6월에 10일 동안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 자전, 자립, 자치의 원칙에 의거해서
한국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선교의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북장로교에서 세팅을 한 거였는데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장로교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여서 함께 한국 안에서 자립, 스스로의 선교사님들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 아닌 자신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치, 선교사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 스스로 세워진 이 한국인 목사들에 의해서, 한국인 리더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스스로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는데, 사실 거기에 핵심은 바로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의 사경회를 통해서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개의 교파의 선교사님들은 이 성경 중심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한국이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모였고, 그런 연합회를 구성을 했고, 결국에는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1차 분열까지 이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고, 제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줄이지를 못해서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 장로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로교회 1차 분열과 2차 분열, 그래서 장로교 고신 측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기장 측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